지난 이게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을 때 우리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거의 100%좀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척도와 분석 방법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죠. 그 앞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쓰긴 했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면. 뭐 통계는 정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라 경향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뭐 통계 분석의 가치는 꼭 분야를 나누자면 뭐 자연 이공계보다는 인문학에 더 가깝다. 뭐 통계를 잘하려면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하면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이긴 수학이죠. 수학의 한 분야고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혹은 이 주입식 교육에서 이제 익숙했던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이 딱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답이 0이다. 답이 뭐 4.3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숫자를 찾는 게 통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숫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숫자 어떤 트렌드와 경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3이 중요한 게 아니라 4.4가 될 수도 있고 4.2가 될 수도 있고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답이 어느 정도의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결과인지 아니면 뭐 유의하지 않은 그런 결과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지 이제 실제 와닿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분석하는 건 상당히 기계적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 방법 뭐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 나와 있는 그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뭐 석박사 논문을 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너무나 개량적이죠.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분석 방법에 거의 대부분 치우쳐져 있고 아마 여기 수업들은 대부분의 과에서는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 데이터 분석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문헌 연구만 한다, 내지는 뭐 어떤 내용 분석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논문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해왔던 사람이지만 그런 경향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속된 말로 이제 가설 검정에서 가설이 기각되고 채택돼서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A가 B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 기각, 뭐 B가 C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 채택.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려고 이렇게 석박사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실제 데이터의 결과가 어떤 정책적인 함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굳이 논문으로 쓴다면 4장 분석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5장이나 6장에서 결론 및 재현,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정량 분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이제 훨씬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예전에 한번 홍대에 어떤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뭐 아는 사이라서 가끔 이제 자랑을 하세요.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인가 아니다 경영학인데 이제 뭐였지 조직문화 쪽에 이제 전공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탔다고 자기가. 그래서 대학교 그 해 전국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우수 논문상을 타서 뭐 순위로 하면 거의 2, 3위 정도의 그런 순위를 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서 바로는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잘 썼길래 그래서 딱 봤더니 분석 방법은 그 교수님한테 미안하지만 꼴랑 이제 교차 분석하고 t-테스트 분석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분석을 썼어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약간 준실험 연구예요. 준실험 연구. 그러니까 그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수평적 조직과 아니면 되게 위계적인 조직 뭐 이런 조직들을 쭉 이제 몇백 개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NGO 중심으로 돌아다니게 하면서 그 어떤 성과 같은 거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이 분석 방법도 참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근데 이 연구 과정을 봤더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NGO, 미국에 있는 NGO 뭐 전체 50몇 개 주를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저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2년 동안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가가지고 서베이 돌린 게 아니라 가서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적정한 그 기관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부탁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때 조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몇 번씩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조직적 문화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근데 분석 방법은 심플하지만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연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한 시도가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 게 그냥 가설 검정에서 그냥 그치기 위해서 물론 굳이 나누자면 이제 석사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프랙티스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구를 하기보다 이제 약간 그 연구적 방법을 이제 좀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치는 그런 논문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게 별로 이제 사회적 시사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그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설 검정에 대한 어떤 회의론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미국의 어떤 학회에서는 가설 검정하면 논문이 안 실어줘요. 희한한 거죠. 뭐 검증에서 뭐 기각 채택 뭐 이런 뭐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뭐 P 값이 어떻고 이런 얘기 쓰면 안 해줘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의 그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연구자의 해석이 더 이제 강조되는 그런 학회도 점점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우리가 배우지만 그 테크닉만 좀 집중해서 하기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점을 많이 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연습하라는 건데 이게 도구예요, 도구.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주로 할 텐데 SPSS를 하든 뭐 R로 하든 어떤 분석 도구든 간에 자기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죠. 많이 써봐야 돼요. 분명히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워서 만약에 한 방학 때 2, 3개월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다시 내년에 보면은 아주 새로울 거예요. 메뉴만 보이겠죠. 어디 들어갔는데? 어디에 뭘 들어가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그 당황스러움을 항상 겪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수업할 때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갑지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튼 뭐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척도와 분석 방법 간의 관계.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분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긴 한데 아직 안 배웠지만 뭐 그 분석이 예를 들어 내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석은 데이터가 자료의 특성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지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문을 작성하거나 설문이 아닌 다른 실험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령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 뭐 행복감이 증가하는가, 혹은 출퇴근 거리가 뭐 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출퇴근 거리가 짧으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뭐 높아지는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령을,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 뭐랄까 보기형, 이런 폐쇄형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보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은 이제 귀하는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5km 미만, 뭐 10km, 20km 미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이게 이제 나이나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아주 촘촘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는 뭐 11km, 12km, 13km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 숫자가 되어야 이게 분석이 정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뭉퉁이해서 20대, 30대, 40대, 5kg, 10kg, 20kg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디테일하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분석 방법을 적용할 때는 내가 어떤 자료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외워야 되는데 일단 이제 척도라고 하는 건 뭐 정의를 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숫자를 부여한 건 보통 이런 정의를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한마디로 이제 척도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숫자화하는 거예요. 숫자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1번 남자, 2번 여자. 뭐 어떤 그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들은 왜 항상 남자가 1번이냐? 여자가 1번이고 남자가 2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거를 자료를 이제 분석할 때 어떻게 입력을 자료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문자로 할까요? 아니면 1번, 2번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할까요? 네, 숫자로 하죠, 숫자로. 그죠? 그리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졸, 고졸, 뭐, 초대졸, 대졸, 대학원. 1, 2, 3, 4, 5 되는데,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왜 숫자로 입력을 할까요? 뭐 어디 보면 정답이 있겠죠. 정답은 없구나. 이제 아무리 뭐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컴퓨터는 이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동으로 막 해석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SPSS에서도 남자, 여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외국 사람이 자기가 분석을 이 데이터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남자, 여자가 메일과 피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석할 때마다 문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모두 숫자화를 해야 된다. 숫자화를 해서 그래야 이제 만국 공통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척도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다가 이 부여한 숫자예요. 1번 남자, 2번 여자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을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부였다. 성별은 1번은 남자라고 하고 2번은 여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척도가 되는 거죠. 척도. 자, 그리고 이제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개방형으로 몇만 원 이렇게 묻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92만 원 등등.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바로 그 숫자를 의미할 때 보기가 없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특성들이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은 요 1, 2번처럼 보기로 되어 있냐 1번, 2번 이런 식으로 혹은 3번처럼 숫자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받아지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구분이 되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기로 돼 있으면 아까 연령대나 그 출퇴근 거리를 얘기했을 때 이 듬성 뭉퉁이 묶이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우리는 이제 범주형 자료라고 하죠. 범주형 자료. 반면에 3번처럼 나올 수 있는 그 숫자가 아주 촘촘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100 뭐 이렇게 다양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연속형 자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자료가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이런 류의 자료냐, 이런 류의 자료냐 의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게 확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자, 척도는 이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척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이쪽 보면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척도가 크게 네 가지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조사방법론이나 이런데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보면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리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 거트만 척도, 뭐 의미분화 척도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척도들은 이제 물어보는 형식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척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부분의 리커트, 서스턴, 거트만, 의미분화 척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점수의 레이팅 1, 2, 3, 4, 5, 6, 7 이렇게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척도들이고 실제 숫자의 본질을 구성하는 구분은 지금 여기 보는 이 네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일단 이제 이 네 가지를 뭐 이름을 외우든지 뭐 단단하게 외워야 되죠. 앞에를 따서 이제 명서 등비를 하든지. 자 이제 명목 척도는 의미를 보면 영어로 이제 노미널. 보통 우리가 명목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명목상 뭐뭐한다, 뭐 명목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명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 같은 거 있죠. 성별 아까 봤던 1번 남자, 2번 여자. 그럼 여기서 부여된 1번과 2번이 숫자가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냐? 의미가 있나요? 네. 그냥 어떤 목적으로 부여된 거예요? 분류. 그렇죠. 자료, 이 사람은 남자냐 여자냐를 그냥 단지 분류하기 위한 거죠. 네. 어느 집단에 속하는 거냐라고 분류하기 위해. 거기 부여된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1번, 2번이라고 안 해도 돼요. 100번, 200번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버스 번호처럼 411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명목 척도는 명목상 숫자를 그냥 부여한 거고 이유는 분류하기 위한 거죠. 자 이제 약간씩 특성들이 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서열 척도는 서열, 뭐 오디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순위 척도, 순서 척도라고 하는데 순위나 순서는 아니고 서열이라고 하는 게 좀 낫죠. 그러니까 등급을 얘기해, 등급을.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학력이에요, 학력. 1번 중졸, 2번 고졸, 3번 대졸, 4번 대학원 이렇게 돼 있다면 명목 척도처럼 1, 2, 3, 4는 분류한 목적이에요. 그죠?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이냐. 근데 거기서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어때요? 학력이 높죠. 중졸부터 대학원까지. 예. 그리고 낮을수록 학력이 낮죠. 그러니까 의미상 이 높낮이가 존재하는 그런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을 분류하면서 함과 동시에 의미상 순서가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은. 귀하의 경제 수준은 어떻습니까? 뭐 상, 중, 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상이 중보다 중이 하보다 경제 수준이 높고 낮음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보기가 있어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처럼.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겠죠. 범주, 그러니까 집단화돼 있다, 분류가 돼 있다라고 해요. 범주형 데이터. 그래서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범주형 데이터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이름을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데 또 조사방법론 쪽에서는 이제 범주형이라는 표현보다 질적 데이터, 질적 자료라고도 많이 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범주형, 뭐 질적 자료 이런 얘기는. 자, 그렇게 요게 이제 크게 다르고 그리고 이 분류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자, 등간 척도를 먼저 보죠. 등간 척도는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고 인터벌, 간격이죠, 간격. 간격이 등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간격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은 뭔가 좀 숫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km, 2km, 3km, 4km 이런 식으로 간격이 킬로미터로 동일하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등간 척도.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온도가 있는데
온도. 자, 오늘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뭐 23.4도. 어제의 온도는 뭐 23.7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등간 척도. 자, 그리고 이제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그냥 똑같아요. 등간과 비율이 굳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득이 얼마입니까? 192만 원. 4대 보험 빼니까 뭐 247만 3천 원처럼 이제 소득의 구간이 촘촘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료를 우리는 이제 연속형 자료라고 합니다. 연속형. 영어로 하면 이제 continuous data라고 얘기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쭉 이제 나열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그 부드러운 어떤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료를 이제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도 이제 얘기합니다. 이건 이름이 많아요. 또 수치형 자료라고 해요. 수치형 자료. 뉴머릭 데이터, 넘버의 형용사인. 그래서 뭐 컨티뉴어스 데이터, 뉴머릭 데이터 아니면 퀀티터티브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척도와 네 가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명목과 서열을 범주형 자료라고 한다. 그리고 등간과 비율은 연속형 자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 정의 같은 걸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지금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주형 자료 하면 성별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2번에 어떤 의미가 전혀 없이 집단을 분류하는 목적. 그 다음에 서열은 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범주형처럼 명목처럼 집단을 분류하는 건데 높낮이가 있는 학력이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1, 2, 3, 4와 같이 집단화된 1.5, 2.7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딱 집단화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등간 척도는 온도, 비율 척도는 소득. 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응답이 혹은 수집될 수 있는 공간이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형 자료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이렇게 분실됐다고 지금 제게 아닌데 두고 간 거. 밖에 잠시 그리고 그 소리를 이거 연락 달라고 지금 메시지 왔는데 제가 연락 소리만 끄고 절 주세요. 소리 어떻게 내려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혀 분석하고 상관없지만 몰라도 돼요. 네. 등간과 비율 척도는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냥 숫자로 돼 있다. 이것밖에. 가끔 이제 뭐 조사 방법에 관련된 과목이 있는 뭐 국가 공무원 시험, 뭐 행정고시, 뭐 요런데 임용고시 이런데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를 내주고 이거는 다음 중 어떤 척도냐 뭐 이런 거죠. 근데 등간과 비율 척도는 이제 구분하면 등간 척도는 0, 숫자 0, 숫자 0의 의미가 진짜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한 어떤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0도다. 온도가 없다가 아니죠. 그죠? 온도는 그냥 사람이 만든 지표예요. 그죠? 누가 존재하자마자 온도가 이렇게 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0도를 물과 얼음이 바뀌는 물과 얼음? 맞구나. 바뀌는 그런 지점을 0도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비율 척도는 진짜 0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0원이다. 소득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간 척도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임의 0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0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한 그런 척도. 비율 척도는 절대 0점. 그러니까 진짜 없다라고 합니다. 0이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임의 0점, 절대 0점 이렇게 해석하기가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0이 진짜 없다라는 뜻이 있으면 등간 비율 척도고 0이
사람이 만든 어떤 기준이면 등가 척도. 예를 들어 IQ는 뭘까요? IQ. IQ는 등가일까요? 비율일까요? IQ가 비율이면 큰일 나죠. IQ 여기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뇌가 없다. 여러 사람들이 만든 지표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지표들, 무슨 경제지수, 주가지수가 0이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거죠. 대체적으로. 자, 그럼 이제 갑자기 깜짝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점수는 무슨 척도일까? 수학 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33문제를 선생님이 냈는데 철수라고 하는 학생이 33문제를 다 틀려서 빵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수학 점수라고 하는 건 다음 중 무슨 척도일까요? 보기는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있죠. 수학 점수는 이제 0점부터 100점까지 쭉 나올 수 있겠죠. 네? 무슨 척도일까요? 이런 게 이제 임용고시나 행정고시 조사원에 나와요. 2, 3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갑자기 노량진 학원가면서가 될 것 같은데.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소정의 칭찬과 박수를. 명목과 서열은 아니겠죠? 뭔가 숫자화되어 있으니까. 그 0의 의미가, 빵점이 없다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정답은? 등간척도예요, 등간척도. 이게 이제 이상할 수 있어요. 왜 0점이면 다 틀린 거 맞는데, 그죠? 근데 이제 잘 들여다보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건 배웠던 범위 중에 일부분을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시험이야. 요번에 중간고사는. 그럼 선생님이 33문제를 내겠죠? 그럼 거기 있는 100페이지의 내용을 다 시험 문제에 못 내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험 문제로 내겠죠. 근데 영희는 10페이지까지 공부하다가 잤어요. 근데 10페이지는 자신이 있는데 안타깝게 선생님이 11페이지부터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영희는 시험 문제에 있는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걸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비율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도 일종의 샘플링이죠, 샘플링. 일부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괄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철수는 수학에 대한 뇌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이제 비율 척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부분을 모르는 거고 수학 문제 같은, 그러니까 성적, 수능, IQ, 뭐 EQ,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적인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등간 척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분석 방법을 또 이제부터 좀 하나씩 좀 볼 건데, 이제 이 명목과 서열 척도로 되어 있는 범주형 자료는 뭐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 한 문항씩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조사를 500명을 했는데 성별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남자 250명, 여자 250명, 50%씩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500명 중에 뭐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 각각 뭐 100명, 200명, 뭐 10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 문항씩 정리하는 그런 식의 이제 분석을 이제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frequency analysis, 빈도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런 뜻이죠. 아주 간단해요. 이 빈도 분석은 정말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한 명 각각의 보기 범주에 몇 명씩 응답했냐, 몇 명씩 구성되어 있냐. 자, 반면에 이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약간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30몇 명한테 한 달에 얼마 용돈을 쓰시나요? 라고 설문을 받았어요. 한 문항을. 근데 개방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선생님은 뭐 딱 보니까 좀 웰시하게 보이시니까 뭐 100만 원을 써요. 칭찬이 아닐까? 뭐 어제 뭐 20만 원 쓰고 40만 원 쓰고 41만 원 쓰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조사했으니까 한번 이 반에 이 수강하는 사람들의 그 소득의 어떤 특성을 정리해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보여주면서 이 반은 소득이 대체로 이렇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죠. 뭐 남자 8명, 뭐 여자 20몇 명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소득은 20만 원 1명, 21만 원 2명, 24만 원 3명, 80만 원 1명, 87만 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쭉 나열해 버리면 그걸 받는 사람이 더 혼란스럽죠. 그냥 나열이 하게 되면 사람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좀 이 반은 소득이 대체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평균, 그죠? 평균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반은 평균 소득이 34만 원 정도예요. 라고 하면 그렇구나. 저 반은 어때요? 저 반은 47만 원이에요. 좀 더 쓰는구나. 이게 평균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즉, 이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그 범위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중심이 어디냐를 가지고 얘기해요. 중심. 그 중심이 바로 평균이죠. 평균.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요 반은 그 월 용돈이 34만 원이고요. 저 반도 3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 보면 똑같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평균은 좀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어떤 중심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떤 그 용돈의 어떤 분포,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평균하고 같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뭘까요? 논문 쓸 때 논문 한번 보시면 이런 자료 평균을 내는 자료들의 평균하고 그 옆에 항상 뭘 같이 써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남자는 평균이 3.45, 여자는 3.47이고, 그다음에 남자는 평균에 뭐가 또 0. 몇이고 이렇게 안 보는구나. 표준 편차래요. 표준 편차. 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뭐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고등학교 때 안 좋았던 기억들을 막 떠올려요. n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뮤 제곱 이런 공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공식 같은 거는 이제 저기 딴 데 줘버리고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평균에서 한 사람당 차이가 나는 정도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회사의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레포팅에다가 글로 쓰진 않지만 이 회사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한 사람당, 한 직원당 평균 월급과 그 직원 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10만 원 정도 나요. 근데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평균과 각각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차이를 얘기해요. 차이. 표준화된 편차.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상대적인 비교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는 평균이 300만 원이고 소득이 편차가 10만 원인데 B라고 하는 회사는 평균이 300만 원 똑같지만 표준 편차가 30만 원이에요. 어느 회사가 더 공평한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더 비슷한 월급을 받을까요?
1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이미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는 거죠. 충분히. 보통 대부분 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거 고등학교 때 왜 그걸 배워야 되는지 이제 잘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배웠다는 게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속형 자료에서는 같이 좀 보면서 어디가 중심이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가늠을 해야 됩니다. 분산은 뭐예요? 분산?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떤 관계죠? 절친한 관계죠. 분산의 루트 씌우는 게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분산을 제곱분, 루트를 한 게 표준 편차잖아요. 안녕하세요. 자,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금방 했던 얘기들을 정리한 거예요. 명목 척도, 측정 대상을 분류하는 목적으로. 요 키워드는 분류죠, 분류. 자, 특징은 이제 산술적 의미가 없다. 뭐 1, 2, 3, 4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순서 바꿔도 되고 100, 200, 300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브랜드, 알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상점 형태, 뭐 어디서 어느 매장, 어떤 데에서 뭐 주로 상품을 구입하십니까? 판매 지역, 상표를 아는지 모르는지, 성별, 직업. 그러니까 보기를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간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보기가 있어야 되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물론 이제 개방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기가 있어야죠. 그 성별은 무엇입니까?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딱 생각해 보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명목 척도의 가능성이 큰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1, 2, 3, 4가 어떤 높낮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서열 척도가 되는 거죠. 자, 범주형, 그러니까 분류 플러스 순서 관계, 높낮이, 대소나 높고 낮음, 이런 것들.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중하. 학력은 초, 중, 고, 대. 만족도는 매우 좋음부터 뭐 매우 나쁨.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열 척도의 대표적인 예죠. 자, 근데 이제 이 서열 척도는 안타깝게도 높낮이는 않은데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숫자로. 어떤 사람이 이제 경제 수준은 나는 상이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중이야. 상이 높네 이건 알지만 상이 중보다 얼마나 높네? 뭐 100만 원 높네, 200만 원 높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 일단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요거를 이제 먼저 체크해보고, 요런 척도는 무슨 척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말고 아까 형식적인 분류로 거트만 척도, 서스턴 척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척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처럼 5점 혹은 7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척도를 뭐라고 하죠? 이런 척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커트 척도라고 하죠. 리커트. 자, 이거를 이제 왜 얘기하냐면은 요거는 본질적으로는 서열 척도예요. 자, 매우 좋음이 좋음보다 만족도가 높다. 그죠?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좋음이 매우 좋음보다 혹은 매우 좋음과 좋음은 얼마나 만족도의 점수 차가 있냐,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분석할 때 여러분들도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리커트,
예, 그죠? 척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호학 전공이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뭐 아니면은 또 사회적 지지 뭐 이런 척도들이 이제 상당히 간호 쪽에서 많이 쓰이는 척도들이고 관광에서 뭘 쓰나 뭐 여행지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여행지 품질 뭐 척도 이런 거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한두 개 문항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항들을 쫙 해서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물어봐서 그거를 이제 뭐 평균 내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럴 때 쓰이는 이 리커트 척도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서열 척도고 매우 좋음과 좋음과 보통은 만족도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척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족도의 평균은 3.4다, 뭐 3.5다 이렇게 평균을 내면 원래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은 매우 좋음과 좋음이 1점 차이가 있다라고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갤럭시를 쓰는 사람한테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매우 좋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좋음이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매우 좋음이라는 사람은 원래 까다롭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좋음이라는 사람은 좀 까다로워서 자기의 기준이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인 품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사람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척도들이 점수화되는 게 좀 문제가 원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점수화해서 쓰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리커트 척도는 본질적으로는 점수로 평균을 내서는 안 되는 척도인데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나 사람들의 어떤 동의 정도, 만족도 이런 거를 다르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 이거를 평균을 내서 점수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평균이 안 되냐? 서열 척도는 안 돼요. 평균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귀하의 최종 학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졸, 중졸, 대졸, 대학원 1, 2, 3, 4 이거 평균 2.3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 이 얘기는 일단은 이제 등간 척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간 척도는 이제 간격이 동일한 척도, 이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숫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0점이 아니라 임의 0점이고 온도, IQ, 성적, 경제 지수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등간 척도 되려면 개방형으로 물어보거나 숫자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몇 점이었습니까? 현재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해서 직접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역시 동일하지만 그 의미상 진짜 0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아니라 원래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개념들이에요. 연령, 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이름을 부여하진 않았지만 원래 있는 거예요. 그죠? 한 해 한 해 먹으면서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등간도 마찬가지고 비율도 그렇고 물어보는 거는 연령을 소득을 물어보는 걸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비율 척도고 등간 척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이제 등간 척도고 연속형 자료인데 만약에 똑같은 건 질문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무슨 척도일까요? 자, 귀하의 월 소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보기화를 시켜서 보기화. 100만원, 100에서 190, 200에서 299 등등. 이 보기화를 하면 갑자기 물어보려는 게 똑같지만 물어보는 게 보기가 생김으로써 이제 비율 척도가 아니라 서열 척도예요. 서열 척도. 그러니까 이제 연속형 자료가 아니라 범주형 자료가 돼요. 자, 그러면은 분석할 수 있는데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응답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월소득을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요. 101만 원과 198만 원이 동일하게 2번이에요.
90몇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하게 이 소득이 디테일하게 자료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분석에 쓰일 변수인지 문항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묶어서 해도 충분한 그런 건지에 따라서 설문을 구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 리커트 척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서열 척도지만 등간 척도로 활용한다. 서열 척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등간 척도로 될 수 있다.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그러니까 이걸 척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범주형 자료이지만 연속형 자료로 취급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논문 같은 거나 논문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무에서도 그렇죠. 실무에서도 이제 이런 리커트 척도는 대부분 점수화를 많이 해요. 점수화. 이렇게 물어보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걸 만약에 범주화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범주형 자료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이건 평균을 낼 수 없고 매우 좋음이 19명, 좋음이 32명, 보통이 48명 등등 각각의 보기에 몇 명씩 응답을 했는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주형. 반면에 이거를 수치형, 연속형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건 이 점수가 객관적인 점수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 점수의 평균이 3.24다. 그러니까 평균을 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연속형 자료라는 뜻이에요. 평균. 성별 1번 남자, 2번 여자 이런 범주형 자료를 평균 냈더니 1.7이다. 아무 의미 없죠. 알 수도 없어요. 뭔 소리지. 대체적으로 뭔 의미인지는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쓰이는 방법들이 평균을 쓸 수 있는 t-테스트, 분산, 상관, 회귀 여러 가지 분석들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그냥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이런 이제 정량적인 측정 방법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1900년도, 1920년, 30년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듯이 갤럽이라는 회사 있죠. 사람 이름이죠. 갤럽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서베이를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설문조사 같은 거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A냐 B냐 이렇게 이제 그냥 선택적으로만 물어봤어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많이 했는데 리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지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어떤 사람은 공화당에 한 4점 정도를 지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화당을 한 3점 정도로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리커트라고 하는 그래서 등간이 아니라 이런 그 평정, 레이팅하는 그 스케일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리커트가 1점은 매우 불만족, 5점은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족도 어떤 태도의 점수가 사람들을 쭉 했더니 5점 만점에 4.3이다. 혹은 3.8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동의 정도나 만족도나 태도나 이런 걸 정량화하자라고 했더니 리커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단점, 그러니까 1, 2, 3, 4, 5가 실제 객관적으로 1점 높다, 2점 높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1, 2, 3, 4가 무슨 객관적인 점수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되게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이런 서베이의 만족도, 뭐 동의도, 중요도 이런 건 객관화된 평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객관화의 탈을 쓴 약간 과학의 탈을 쓴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매우 좋음이 좋음보다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왜 1점 차이예요? 어떤 사람의 매우 좋음은 정말 5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좋음은 4점이 아니라 3점일 수도 있고 그 실제 느끼는 그 본질적인 그 사람들의 그 정서를 얘기하면 그래서 항상 1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다 똑같이 이제 그냥 어떤 기준에 해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 1, 2, 3, 4, 5의 어떤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래서 반론을 제기했더니 리커트의 중심이 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네가 해봐. 그랬더니 반대하는 학자가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쓰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더 좋은 척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나 정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좋은 도구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뇌과학이라고 하는데 뇌에 이제 MRI 장치를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보여줬을 때 느끼는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점수화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다. 그러면 그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충분히. 이건 이제 임시 방편적인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뇌 MRI 측정하는 fMRI 장비가 거의 2억 정도 하는데 그걸 조사한다고 할 때마다 뭐 사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쓰지만 평균을 내서 평균 몇, 표준 편차 몇 어쩌고저쩌고 본질적으로는 약간 좀 뭐랄까 절충된 그런 방법이죠.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다. 만족도 조사 이제 많이 하잖아요. 여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품질 만족도, 고객 만족도,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했더니 뭐 70 몇 점, 80 몇 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점수화를 하는 거죠. 왜 100점 만점이냐? 이거 점수 바꾸는 거예요. 네. 매우 좋음을 0으로 하고 좋음을 25로 하고 보통을 50, 거꾸로 됐다. 매우 좋음을 100으로 하고 좋음을 75, 보통을 50, 나쁨을 25, 아주 나쁨을 0 이렇게 이제 범위를 0부터 100까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5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게 다양한 고객 만족도 점수이고. 근데 논문에서나 이런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안 하고 보통 이제 있는 그대로의 평균 그대로 하죠. 5점이면 5점 만점, 7점이면 7점 만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그 내용이었고, 그래서 뭐 길게 얘기했지만 4가지 척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예를 좀 정의가 아니라 예를 외우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성별, 뭐 학력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명목과 서열은 범주형 자료다. 그리고 등간과 비율은 연속형 자료다. 크게 자료가 분석에서 구분되는 건 이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돼요. 범주형 자료는 이제 한 문항 한 문항씩 정리할 때는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범주에 몇 명씩 응답 혹은 분류가 되어 있냐를 파악하는 분석이고, 연속형 자료는 이제 숫자로 쫙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나열할 수 없으니까 중심이 어디냐, 즉 평균, 그리고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약과 정리를 하죠.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추후에 또 분석을 하면서 살펴볼 거고, 근데 실제 우리는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정리하려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 더 중요한 건 두 문항 혹은 두 변수 이상 간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별에 따른 좋아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혹은 이제 행복과 연봉 간의 행복과 이제 소득 간의 관계는 정적인 어떤 증가 관계가 있는지,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뭐 이런 이제 2개 이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건 이 2개가 각각 어떤 변수인지에 대한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통계 분석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변수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는 딱 2개만 알면 돼요. 하나는 독립 변수, 하나는 종속 변수. 자,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의 이름들을 책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뭐 통제 변수, 뭐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독립과 종속 변수라고 하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그런 이름들의 변수들은 개념적인 분류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분류가 뭐냐면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독립과 종속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제 변수,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통제 변수라고 하는 건 결국 회귀 분석을 할 때 같이 독립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잘 확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도 독립과 종속 변수의 관계를 조절 변수에 의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약하게 나타나는지를 조절, 그러니까 마더레이션 하는 그런 변수죠. 뭐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과 종속 변수의 중간에 어떤 영향 관계를 매개, 경유해서 가는 그런 변수인데 그런 것들은 다 그 어떤 연구 프레임상에서의 위치의 역할, 그런 개념적인 분류고 실제 분석을 할 때는 결국 독립과 종속 변수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분석을 할 때 이 어느 게 독립이고 어느 게 종속이냐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립 변수는 뭐예요? 독립 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가끔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뻘쭘할 때 독립 변수는 이제 이름처럼 독립된 변수예요. 독립된 변수. 그러니까 연구자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변수 관계에서 영향을 다른 변수한테 주기만 하고 다른 변수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변수죠. 반대로 종속 변수는 종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의 결과에 따라서 그 변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종속돼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항상 이건 독립 변수다, 항상 이건 종속 변수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연구자가 설정한 그 어떤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모델, 설정한 문항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이미 독립 변수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독립 변수일까요? 금방 뭐라고 했죠? 네, 제가 복화술을 쓰시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별 같은 경우 성별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유전자? DNA? 아니면 음과 양의 조화?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관계에서는 성별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우연찮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는 세월, 그 연령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별, 연령, 그리고 출생지에 영향을 주는 건 부모님이지만, 근데 부모님을 독립변수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죠? 이미 태어나자마자 주어지는 그런 변수들은 그냥 본질적으로 독립변수입니다. 다른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데모그래픽 변수들, 그러니까 인구학적 특성, 이런 변수들은 다 독립변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소득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이거를 연구자가 분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독립 변수예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에서는 영향을 주는 변수는 소득이죠. 그죠? 소득이 높아지면, 그죠? 그럼 뭐가 달라져요?
행복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자는 근데 소득은 항상 독립 변수는 아니에요. 그죠? 전체 사회에서 보면 학력,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소득이 달라지는 건 직업군, 어떤 경력,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되죠. 근데 연구자가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소득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연구자가 설정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영향을 연구자가 설정한 데에서 주는 변수냐, 아니면 다른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 변수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이냐를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A당, B당, C당 200명 조사해서. 근데 연구자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전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간에 지지하는 정당이 비슷한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전체는 이렇게 되는데 남자는 A당이 많고 여자는 A당이 많지만 B당도 거의 그에 비슷하고,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와 뭐와의 관계를 본 거예요. 어떤 문항과 어떤 문항,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를 같이 파악한 거죠? 성별과 지지 정당을 파악한 거죠. 그럼 뭐가 독립 변수예요? 뭐가 영향을 주고 뭐가 영향을 받아요? 자,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게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과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통계에서는 일반화예요. 전체적인 평균적 관계인데 남자면 이런 결과가 지지 정당이, 여자면 이런 결과가, 이제 한 명의 ABC당이 아니라 남자 100명의 추세, 여자 100명의 어떤 경향을 봤을 때 남자면 이렇고 여자면 이렇고에 대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성별이 독립, 지지정당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더 심플하죠. 이건 이제 명확해요. 마케팅 행동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자, 보통 이제 영향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할 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와 받는 변수 간에 독립 변수가 이제 전화 횟수, DM 발송수, 잡지 배송수, 이게 이제 독립이고, 그에 따라서 많이 하면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홍보를 많이 하니까. 종속 변수는 매출액이 되겠죠. 요 간의 관계를 이제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배우는 그 한에서는 거의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할 것이냐, 아니면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것이냐. 이 차이를 파악하는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교차 분석, t-테스트,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제 상관관계,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매개 조절 회귀 분석, 이런 게 다 이제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구조 방정식 분석,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어떤 차이의 파악이냐, 집단 간 차이, 혹은 변인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파악이냐로 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여기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분석이 이제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거예요. 회귀 분석.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회귀 분석? 회귀? 예. 아이고. 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요 분석인데, 이 분석이 상당히 좀 뭐랄까 아주 막강한 놈입니다. 회귀 분석이란 방법이 일단은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회귀 분석으로 거의 논문이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학 통계나 보건 통계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 요인,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를 이제 찾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때 어느 게 영향을 미치냐. 혈압이 높아지는데 어떤 게 주요한 영향이냐, 뭘 관리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에서 어떤 만족도나
뭐 이렇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분석인데, 심지어는 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얘기하죠.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도 이게 회귀 분석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회귀 분석을 약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 혹은 앞으로 이제 할 사람들, 그냥 이제 논문 쓰고 끝내면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데에서는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상당히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요 표 하나예요. 그 앞에는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데 독립변수가 있겠고, 두 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빈도와 기술통계처럼 한 문항이 아니라, 자, 두 개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종속이겠죠. 그 변수가 이제 2개든 3개든 10개든 100개든 어쨌든 관계를 보면 독립과 종속의 관계예요. 자, 그럼 이제 4가지의 결합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도 범주형일 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성별에 따른 지지정당. 성별 범주형이죠. 지지정당 범주형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범주 간의 어떤 관계를 파악할 때 이럴 때 쓰이는 방법이 교차 분석. 교차 분석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교차 분석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자료냐가 분석을 거의 80~90% 결정을 합니다. 자, 범주의 데이터면 교차 분석.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립 변수는 범주형인데 집단으로 돼 있다는 거죠. 성별 1번 남자, 2번 여자, 학력, 뭐 중졸, 고졸, 대졸. 그런데 이제 그간의 어떤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소득이나 용돈처럼 숫자로 돼 있는 거예요. 즉 독립 변수는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 자료일 때 그때 분석될 수 있는 게 t-테스트와 분산 분석, 이 두 가지입니다. 자, t-테스트는 이제 이 독립 변수의 범주가 2개일 때예요. 2개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별.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월 용돈, 한 달에 쓰는 용돈의 차이를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별이 집단이 2개이기 때문에 t-테스트 분석이 적합하게 쓸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성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학력에 따라서 보고 싶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용돈을 많이 쓰나? 근데 학력을 보니까 집단이 4개, 5개예요. 즉 집단 수가 3개 이상일 때 그때는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성과 집단 수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된 거죠. 자, 분산 분석은 참고로 아노바라고 해요. 아노바. 이게 이제 영어래요. 영어. 네, 다 영어인 줄 알죠? 네. Analysis of Variance, 분산의 분석이라고 하는 그 앞자를 따가지고 이제 아노바라고 하는 거지. 되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립 변수도 연속이고 종속 변수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숫자로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봤던 예처럼 DM 발송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혹은 흡연량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뭐 그런 것들, 그죠? 되게 많겠죠, 그런 게. 둘 다 연속으로 돼 있을 때는 상관관계, 선형회귀 분석, 그다음에 뭐 경로 혹은 구조방정식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입니다. 실제 핵심은 이제 회귀 분석과 혹은 구조방정식 분석 같은 거고, 이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회귀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분석 같은 분석을 하기에 있어서 좀 탐색적으로 이들 간의 관계가 정말 이 뭔가 증가하는 관계냐 감소하는 관계냐, 이게 좀 의미 있는 그런 관계냐를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분석으로
대부분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회귀 분석 같은 류의 분석을 앞에 항상 상관관계 분석을 해요. 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패키지 같은 애죠.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에 들어가죠. 자, 연속일 때는 회귀 분석류의 분석을 한다. 선형 회귀 분석. 이 선형이라고 하는 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직선. 직선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혹은 감소하는 그 직선으로서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독립변수는 이제 연속형이고 종속변수는 범주형일 때.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 우리가 요번 학기에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 정도는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분석을 좀 별도로 고급 분석이라 하는데 고급스러워서 고급이 아니라, 예. 자, 일단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죠? 이 이름이 똑같다는 건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흡연량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이거 하면은 선형 회귀 분석 써야 돼요. 근데 흡연량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거 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달라요? 흡연량은 동일한데 첫 번째는 혈압이고 두 번째는 폐암, 그러니까 질병 유무예요. 질병 유무. 그러니까 혈압은 숫자로 돼 있죠, 그죠? 80몇, 81, 85, 90몇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질병 유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질병이 있냐 없냐로 돼 있죠. 범주죠, 범주. 자, 그럴 경우에는 직선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약간 선형 회귀 분석을 응용한 그런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걸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판별, 군집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보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거의 핵심적인 독립 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 변수가 범주형, 집단화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요 표를 거의 이해하고 거의 외워야 돼요. 범주면 교차, 범주 연속이면 t-테스트 분산 분석, 연속이면 상관,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확장한 이제 경로나 구조 방정식 분석. 그다음에 연속 범주면 대표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분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분석을 따로따로 배우는데 조합을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교차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인 경우 가장 단순한 분석이지만 실무, 여론조사, 시장조사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이다. 뭐 어떤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계량 분석에 상당한 유명한 교수였는데 지는 열심히 계량 분석해놓고 70세에 한 말이 모든 데이터 분석은 기초 분석과 교차 분석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계량 분석의 고급 분석은 그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해놓고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회의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 교차 분석이라는 게 심플해요, 되게 이제 뭐. 근데 이제 집단별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정교하게 나누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많이 되고. 그리고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나 이런 거 하면은 가장 많이 쓰여요,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는 거의 뭐 교차 분석이죠. 자, 두 문항이 있어요. 성별, 선호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자, 우리가 이제 분석을 볼 때, 분석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볼 때, 자, 이거 무슨 자료예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범주냐, 연속이냐. 범주죠. 그죠? 이거 무슨 자료예요? 범주죠. 그래서 남녀 간에 패밀리 레스토랑 좋아하는, 선호하는 레스토랑, 이게 차이가 크냐, 작으냐, 비슷하냐. 이거 이제 파악하고 싶다. 이 두 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다른 분석은 못 써요. 교차 분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차 분석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간단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교차 분석의 기본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뭐 전체는 이제 전체고 요게 아니라 요거죠. 이거. 남자와 여자의 세부적인 응답을 보는 거예요. 교차라고 하는 건 이 성별이라고 하는 문항과 변수와 선호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된 이 각각의 셀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교차 분석. 영어로 하면 이제 크로스 테이블, 이 크로스 테이블이죠. 크로스 테이블. 혹은 뭐 카이스케어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표를 이제 우리는 교차표라고 합니다. 교차표. 저는 김원표라고. 머릿속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했는데 절제가 나이가 들면서 잘 안 돼요. 이게. 왜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까지, 실제 이제 이런 정보가 제일 중요하긴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불어서 보는 게 이런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남녀 간에? 모르겠죠. 네. 어떤 사람은 야 여자가 아웃백 좋아하네. 그러니까 남자는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인 검증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좀 객관화하자라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요. 그 결과가 교차 분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카이 스퀘어. x제곱이라고 하면 좀 이제 배보다 많은 거고, 예. 카이 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교차 분석하면 교차표와 그리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까지만 지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느라 이제 이 개념 이론적인 통계 분석을 하면 어렵죠. 저거 구하는 공식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뭐 공식이 카이스퀘어는 기대분대분의 시그마 기대분도 마이너스 관측빈도의 제곱.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손으로 계산하고 막 그러는 과정들이 복잡하고 가끔 회의가 들죠.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러면서 좌절을 하죠. 계속 공식은 까먹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t-테스트와 분산 분석. 자, 이제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그때 이제 t-테스트 분산 분석을 쓰는데 특히 독립변수가 범주가 두 집단이죠. 그리고 독립변수의 범주가 3개 이상, 3개, 4개, 5개, 6개 일 때는 분산 분석을 쓴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른가 혹은 비슷한가를 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족도와 같은 리커트 척도는 본질적으로는 서열 척도라서 평균을 내순 연속형 자료로 취급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 만족도를 점수화시킨다. 연속형으로 취급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무슨 분석을 쓸까요? 성별에 따라 남자 여자에 따라 만족도가 다른가 비슷한가. 자, 성별은 범주형이고 두 집단이고 만족도는 이제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가 t-테스트를 쓰는 거죠. 예. 자, 반면에 연속형 자료, 연령대는 보신 것처럼 집단이 3개죠. 3개 이상. 그러면은 연령대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를 보려면 이때 분산 분석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분석에 대한 어떤 검정 원리나 이런 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분석할 때는 이것만 알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자, 그럼 이제 t-테스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적인 정보. 남자 만족도 3.4, 표준편차 0.23, 여자 만족도 3.2, 표준편차 0.34.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네? 자, 이게 기본적인 정보예요. 이거는 솔직히 통계 검정 안 해도 엑셀로 자료 정리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이 0.2라고 하는 차이가 어떤 큰 차이인지 작은 차이인지 이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t-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카이스퀘어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t-값이라고 합니다. t-값. t-value. t-값. 자, t-값을 구하는 것도 좀 이제 복잡하죠. 뭐 오차분의 두 집단의 평균 차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3개 이상인 분산 분석에서의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나오죠. 20대, 30대, 40대 이상, 3.4, 3.2, 3.3. 뭐 이거 기본 정보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가 분산 분석에서는 검증 결과가 F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F값. F밸류. 아이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카이스퀘어 교차 분석, t-테스트 하게 되면 t값, 분산 분석을 하면 f값. 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가설적 검정을 한 통계의 값을 통틀어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해요. 검정 통계량. 근데 분석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아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몰라도 돼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이 값은 0이에요. 0. 0부터 시작을 해요. 차이가 전혀 없으면 0이에요.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가 있거나 그럴수록 커져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커져요. 자, 만약에 남자가 3.4고 여자도 3.4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면 여기서 t값은 계산 안 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 t값, f값, 카이스퀘어는 결국 차이가 얼마나 나냐를 0과 무한대 값으로 계산한 그런 값이에요. 자, 연령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3.3, 3.4, 3.3이었다. 그러면은 f값은 0이에요. 아까 남자, 여자 30, 30, 30, 30, 30, 30, 30 똑같았다. 그러면은 역시 카이스퀘어도 0이에요. 예. 바로 검정 통계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가장 작은 0에서 기준으로 이제 한 겁니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상관과 회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인 경우 상관, 회귀.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나? 혹은 감소하나? 같이 증가하면 이제 정적인 증가관계고, 하나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감소하면 이제 부적인 마이너스의 관계죠. 이런 이제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변수가 독립변수 중에 어떤 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를 파악하는 게 이제 회귀 분석, 특히 이제 선형회귀 분석 계열이죠. 자,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뭐 몇 년치 어떤 회사에서 각각의 광고 횟수와 그때의 매출액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어느 게 독립변수예요? 자, 요게 독립변수죠. 이 네 개가 다. 그리고 매출액이 종속변수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예. 광고를 많이 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겠죠. 그럼 이제 월별로는 다르겠죠. 뭐 4, 12, 23, 23 이렇게 했더니 12.5억 벌었고, 뭐 어떨 때는 5, 18, 32, 43 했더니 15.4억 벌었고. 그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은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광고 횟수를 많이 했을 때 매출액이 증가했을까? TV 광고를 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을까?
라디오를 많이 했을 때 얼마나 증가했을까? 신문을 많이 했을 때, 온라인을 했을 때, 을 두 개가 얼마나 상관이 높은지를 자, 요런 이제 상관관계 개수를 가지고 주로 파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V가 매출액과의 저 상관관계가 0.344입니다. 이건 이제 상관 개수라고 하는 건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그런 값이에요. 물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1회 했을 때 매출액이 1억이고 광고를 2회 했을 때 매출액이 2억이고 광고를 3회 했을 때 매출액이 3억이고 즉 일씩 증가하는 그 관계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래프로 그러면 광고 1회 했을 때 매출액 1억 2회 했을 때 2억 3억 4억 5억 6억 이게 직선으로 쭉 거봤더니 완전히 직선에 일치해요. 이게 상관관계가 1입니다. 1.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 두 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0% 예측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요번 달에 20억 벌고 싶어. 그 광고 몇 번 하면 돼요? 20번 하면 되잖아요. 뭐 인생이 참 심플하죠.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기준으로 0은 뭐냐? 이제 한마디로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광고를 많이 해도 적게 했는데도 막 이렇고 많이 해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둥그래요. 랜덤이에요. 기울기가 없어요. 중심을 마음속에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뭐 없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런 게 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에 얼마나 그 자료가 일치하냐. 이게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걸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과정도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100% 어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약간 변형된 자료이기 때문에 0.343이다. 그러면 광고 횟수 1회 하면 매출액이 0.3 증가하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직선에 얼마나 일치하냐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표준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로 봤을 때 어느 광고를 많이 해야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숫자가 뭐가 제일 커요? TV 광고가 제일 크죠. 이제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TV 광고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가장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온라인이 제일 적죠. 저 얘기는 온라인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그에 따라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변화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밀접한 걸 해야죠. TV 광고 해야 매출액이 바로 반응이 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은 약간 좀 표가 어려워요. 표가 어려우니까 가려주네. 자, 여기서 이제 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표인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자, 요게 독립변수들. 보통 이제 독립변수 하나하나를 이제 회귀 분석에 넣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넣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볼까요? 요것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인 매출액은 요 표에 나타나진 않아요. 자, 비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저 B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과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아까 이제 그림 그렸던. 그러니까 TV를 X축으로 두고 매출액을 Y축으로 넣었을 때 자, 요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기울기가 0.232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이제 비표준화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TV 광고를 1회 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해요? 평균적으로?
단위가 억이니까 0.2면 2,320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는 실제 자료는 막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평균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그어 봤을 때 저 직선이 선형이기 때문에 우린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라디오는 1 증가하면 라디오를 한 번 더하면 이 종속 변수가 이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표준화 계수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의하냐, 유의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게 이제 옆에 있는 T값, 이 검정 통계량, P값, 뭐 유의확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좀 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범주형일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 이거는 회귀 분석과 목적은 동일해요. 독립변수가 종속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종속이 자, 암 발생, 자, 신체 관련 변수, 건강 행위 변수, 자, 이런 이제 키, 몸무게, BMI, 콜레스테롤, 흡연, 음주, 운동 이런 걸 독립 변수로 쭉 넣고 종속 변수는 근데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제 데이터로 보면 정상이면 0, 환자면 1, 뭐 보통 이렇게 하거나 종속 변수는 범주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직선으로 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직선으로 그을 수 없냐면은 자, 하나만 보면 X축이 예를 들어서 흡연량이라고 해요. 흡연량. Y축은 암 여부죠. 자, 그러면은 Y축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직선이 그어질 수가 없어요. 암에 안 걸렸다. 암에 걸렸다. 이 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그죠? 흡연을 안 한 사람이 암에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안 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영임 예, 걸리고 뭐 여기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선형회귀 분석으로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끊어져 있는 걸 요 구간에서 암에 걸릴 확률, 요 구간에서 암에 걸릴 확률, 요 구간에서 암에 걸릴 확률을 부드러운 어떤 곡선으로 S자 모양의 곡선으로 변형시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약간 좀 어려워요. 이게. 과정이 해석하는 거나 분석하는 건 어차피 넣고 돌리면 되는데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어쨌든 자료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범주형일 경우에 적용하는 회귀 분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별과 군집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보고.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핵심적으로 여기인데, 사회과학에서는 이것도 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냐 없냐,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라고 하는 아까 독립과 종속 변수 간의 관계, 그거 이외에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걸 대부분의 서베이 기반의 학술 연구에서, 왜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어렵게 얘기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설문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걸 한 문항으로 물어볼 수 없어요. 여러 개의 문항으로 물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파악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신뢰도 요인 분석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귀하는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물어보려고요. 자, 제가 물었던 이런 질문의 방식이 괜찮은가요? 누군가의 행복을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의 행복 점수는 몇 점입니까? 0에서 10점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근데 괜찮은 것 같나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괜찮은 것 같았으면 질문 안 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설문에서 우리가 이제 설문 작성법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설문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설문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제 경험상 이건 그냥 마인드예요. 제 마인드.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잘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응답자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성격이 꼼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설문을 잘 만들어요. 근데 성격이 그냥 대충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설문을 참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 제일 잘못된 설문이 뭐냐면은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해주는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질문 받으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죠. 나의 성별을 묻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를 물었을 때 행복? 뭐가 행복이지? 아, 요즘에 그냥 컨디션이 좋은데? 10점 만점에 7점. 행복?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행해. 3점.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응답자가 다 제각각이 달라버리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설문은 정말 개판이에요. 그런 게 이런 그 설문에서 되게 어려운 그런 영역으로도 하지만 제일 또 안 좋은 설문이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가 쓰여지는 설문이에요. 가급적 설문 받을 때 형용사와 부사를 다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 해보면 귀하는 사회적 지지 질문 중에 가족 지지, 뭐 친구 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귀하는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거랑 귀하는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이거랑 되게 달라요. 응답의 경향이 확 달라져 버려요. 진정, 모든 100명이라는 사람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 얘가 정말?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중에 10명, 20명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응답의 경향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설문을 잘 만들려면 형용사, 부사 다 빼고 두 번째로는 제일 쉬운 단어로 써야 돼요. 귀하가 무엇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설문을 응답하는 사람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귀하의 회사에서 최근에 구매하신 무슨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하여튼 되게 쉬운 단어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하여튼 설문을 만드는 거 보면은 이제 많이 좀 본 사람은 이 설문 응답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이 돼요. 막 꼬여서 질문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단어도 어렵고 막 학술적인 용어 써져 있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건 막 나중에 분석할 때 막 여기에 있어야 될 문항이 저쪽에 묶이고 막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신뢰도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복 같은 추상적인 질문을 던질 때 그 한 문항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구성하는 다소 구체적인 문항들로 물어봐야 돼요. 귀하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귀하는 요즘에 건강하십니까? 귀하는 요즘에 경제적인 뭐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귀하는 뭐 지인들과 요즘에 뭐 잘 만나십니까? 친하게 지내십니까? 와 같이 행복을 구성하는 돈, 건강, 관계, 자기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질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질문은 직접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들로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되었느냐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게 신뢰도와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분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실제 이런 거는 이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설문을 잘 베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참고로 했는데 결과 잘 나왔다고 해서 썼더니 엉망진창인 것도 많고 그런 경우도 이제 부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에 그 파악을 할 때 좀 그런 것들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죠. 뭐 교재에는 있지만 가부좌 앞에를 보시고, 자, 어떤 사람이 요 두 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분석을 쓰면 좋을까요? 음주 여부와 가난 발생과의 관계. 자, 음주 여부는 무슨 자료죠? 범주의 연속이에요. 범주, 그죠? 가난 발생은 무슨 자료예요? 범주죠. 그 범주면 무슨 분석 써요? 자, 범주면 교차 분석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교차 분석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지금 떠들었던 2시간이 갑자기 허망해지는데. 자, 운동 유무와 BMI의 관계, 차이. 운동 유무는 무슨 자료예요? 범주, 그죠? BMI는 무슨 자료예요? BMI는 키를 몸무게 제곱으로 나눈 건가? 거꾸로 된 건가? 하여튼 숫자죠. 23점 몇 제곱.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연속. 자, 그럼 무슨 분석을 쓰는 게 좋아요?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범주 연속이면 t-테스트와 분선 분석이요. 그죠? 근데 집단이 2개죠. t-테스트. 예. 자, 근무부서에 따른 직무 만족도 차이. 근무부서는 무슨 자료예요? 범주죠? 직무 만족도. 이 만족도 들어가는 건 그냥 대부분 연속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무부서, 하여튼 무슨 분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무부서가 아주 조그만 회사는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2-3개일 수도 있는데, 좀 큰 회사다 생각하면, 뭐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마케팅, 개발부 뭐 여러 개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집단이 3개 이상이니까 분산분석. 범주 연속은, 그죠? 독립이 범주고 종속이 연속은 t-테스트와 분산분석. 근데 집단이 2개면 t, 집단이 3개 이상이면 분산. 네. 자, 행복지수와 수명과의 관계. 자, 다 점수로 돼 있어요. 행복, 수명. 무슨 분석이 좋을까요? 연속이면 상관 혹은 회귀.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약속이 뭐냐면은, 회귀 분석은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많이 써요. 영향. regulation은. 그래서 단순하게 뭐와 뭐의 관계면은 상관 정도로 파악하는 거죠. 행복이 높으면 오래 사냐. 이런 식으로. 자, 건강행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행위가 좀 추상적인데, 뭐 술 얼마나 먹냐, 담배 얼마나 피냐, 운동 얼마나 하냐, 뭐 이런 대부분의 연속형. 생활만족도도 역시 만족도니까 연속형. 그 무슨 분석이 좋을까요? 연속은 할 수 있는 게 상관, 선형액이 혹은 그의 확장인 뭐 구조방정식 경로. 근데 연속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회귀 분석 쓴다. 회귀 분석. 뭐가 건강행위가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뭐가 결과가 되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자, 이거는 군집 분석인데 그냥 넘어가고. 자, 이거는 이제 뭘까요? 흡연 정도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아까 했던 예죠. 흡연 정도. 1가지 피냐, 2가지 피냐, 3가지 피냐. 대부분 연속형이고, 폐암 발생은 폐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죠? 범주예요. 자, 1번 건강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흡연 정도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똑같아요.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 분석인데, 여기서 폐암 발생은 범주형이죠. 그죠?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지스틱. 자, 뭐 건전 부실 기업을 구분하는 재무적 파악. 이게 이제 이것도
뭐 정답은 판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쓰죠. 재무적 특성, 뭐 매출, 뭐 유동성, 뭐 자본, 자산 이런 거 그게 건전한 기업이냐, 여지까지 살아있는 기업이냐, 부실 기업이냐, 망한 기업이냐. 자, 연속형, 범주형, 영향관계의 파악.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 판별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여기 판별 분석이라는 걸 거의 안 쓰고 대부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제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일단 그걸 안 해워서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아까 그 표를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면 물론 이제 그냥 달달 외운 게 아니라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죠. 어떤 예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런 예의 결과들을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면 앞으로 할 때 안 헷갈려요. 근데 이걸 안 외우면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건 제가 표정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했던 것 중에 제가 가급적 뭐 집에 가서 뭘 하라 이런 얘기는 솔직히 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안 하는데 요거는 꼭 염두에 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